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지 2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또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조사는 14시간 한 40분 정도 받았고요. 검토를 하는데 한 6시간 반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한 것 같죠? 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조사 검토 기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서요. 밤샘 조사가 예상이 됐지만 역시나 밤샘 조사를 하고 생각보다 조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된 면도 있는데 아마 꼼꼼하게 봤고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대리인들도 여러 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아마 돌아가면서 보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 훨씬 혐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간이 비슷했다는 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하는데 굉장히 탄탄하게 오랫동안 했고 증거를 많이 수집하고 있어서 진술 조사로 확인할 부분들은 박 전 대통령보다는 좀 적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검토를 오래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여튼 일관되게 지금 어제도 계속 부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관되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다수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뇌물 부분도 아랫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다수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실소유주, 그게 핵심인데 자기는 지분이 없다. 검찰이 당신네들이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예. 공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영상 녹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동의를 했어요. 이 영상 녹화는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일단 나중에 진술의 어떤 임의성이나 예를 들면 인권 침해가 있었다거나 내가 이렇게 A라고 진술하지 않았는데 A-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영상 녹화를 통해서 실제로 A라고 진술했는지 A-라고 진술했는지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법원에서 이 영상 녹화를 보면 말하는 사람의 태도, 흔들리는 눈빛, 여러 가지 침묵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론의 전취지라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심증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영상 녹화로서의 그 진술하는 부분들을 모두 녹화해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그 영상 녹화의 취지는 반복적인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여러 차례 이제 검사가 조사해서 검사가 그 태도를 보고 어떤 심증을 형성하고 법원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진술을 회피하고 혹시라도 이뤄질 수 있는 인권 침해 이런 논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녹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그 혐의와 관련된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뇌물이냐 정치 자금이냐 지금 여기에 가장 큰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팔성 전 회장한테 받은 돈, 김소남 전 의원한테 받은 돈. 근데 이쪽은 정치 자금이다라고 이 부분을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뇌물로 주장하는 것과 정치 자금으로 주장하는 것, 형량의 차이. 그다음에 공소시효의 차이 이런 걸 설명해 주시죠. 형량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왜냐하면 뇌물이 1억 이상 있을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아예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굉장히 높은 법정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의 가장 큰 차이는 대가성 여부입니다. 직무 대가성이 인정된 돈이 오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공소시효 쟁점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최장해도 7년입니다. 7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법원 가봤자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인정을 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아예 돈을 받았다고 법원에서 인정돼도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아무것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형성하느냐는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자금에 불과하다. 특히 김소남 전 의원 측으로 왔던 4억 원이라든가 이팔성 전 회장이 주었던 22억 원에 관련된 돈은
만약에 이게 뇌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10년 이상입니다. 아. 그런데 정치자금으로 가면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아예 그 사실 자체를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뭐 검찰 입장에서 뇌물죄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재직 시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예.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법정에서 다툴 겁니다. 법적인 내용 하나만 더 짚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을 해준 60억 삼성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면 뭐 남의 회사 60억까지 소송비를 대납해 주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측과 그거는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 이게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삼성이 60억 준 거 제일 큰 뇌물 규모거든요. 이게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일단은 내 거면 내 회사를 위해서 삼성이라부터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니까 대가관계 입증하기 굉장히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대가관계나 뇌물죄라는 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스가 제3자 것이다. 그러면 제3자의 이익으로 준 뇌물이 되기 때문에 그럼 제3자 뇌물이 되고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 빠져버리죠. 지금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에서도 그 부정한 청탁 입증 여하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정치자금과 관련돼서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남 전 의원 4억 주고 국회의원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까지 들어진 게 비례대표 7번을 받았다는 거죠. 예, 예. 7번이면 뭐 안정 단성권. 완전 안정권이죠. 예. 예. 그런데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죄가 뭐 있지만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자금이라는 게 참 여기에 갖다 대고 저기에 갖다 대는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범주가 굉장히 다른데 적용하는 것 같아요. 뇌물죄는 잘 알려져 있으면 공무원이 대가성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죄는.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대통령은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자금법은요, 그 취지 자체가 뭐냐면은 그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돈을 받고 그걸 뭐 수입이라든가 회익이라든가 이런 거 공개한다. 그러면서 그걸 공개하고 투명성을 가져와야 정치자금법인데 과연 대통령이 전 후원금 받는 거는 좀 들어본 적이 없는 예,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걸 정치자금으로 예를 들면 김서남 전 의원한테 4억을 받았다. 그게 정치자금이냐 과연? 그럼 그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느냐? 예. 참 비례대표를 줬는데도. 예, 범주가 좀 전혀 안 맞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법원에서 나중에 최종 판단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논리가 엇박자인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로 등장할 것이고요. 4억 원으로 지금 특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4억 원을 실제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예를 들면 선거자금이나 이런 다른 경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주머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그 자금의 흐름이 가서 실제로 선거에 썼는지 이런 돈의 목적, 자금의 어떤 출처, 지출 내역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될 겁니다. 예. 그 18대 총선에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많이 그때 일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서 그렇지 18대 총선이 어떤 총선이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하고 공천 학살 얘기 나오고 친박계 다 죽인다는 얘기 나오고 그랬던 18대 총선이었어요. 그때 돈 주고 내 국회의원 됐어요 라는 걸 이제 와서는 얘기한다. 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공소시효 지나서. 친박계 학살 공천이라 그래서 예. 말씀하신 그런 정치. 뭐 친박 뭐 친박 당이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럼 김소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고서 그 당시 여당에서 7번이라는 것은 뭐 완전 확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정치권에서 얘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말이죠. 정당에서 공천 헌금쟁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공천 헌금을 받아서 공천을 줬다? 이런 얘기는 참 들어보기 어려웠던 얘기가 아니냐.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예.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공천학살 얘기가 나오고 그 돈이 SD한테 갔다,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한테 갔다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이
뭐 남경필 당시 뭐 의원이었죠. 그때는 남경필 의원, 정두원 의원이 나서서 SD 불출마를 막 촉구하면서 기자회견하고 수도권 의원들 막 다 그러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이었고 지금 이뤄졌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정치장으로 넘어가면 아 그렇네 하고 넘어갈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정두원 전 의원 얘기를 계속 해보죠. 정두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와 검찰의 대결이 아니다. MB와 측근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책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넘길 것인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디까지 나는 모르쇠로 계속 갈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 검찰에 들어가서도 그런 것 같고 들어가기 전에도 자기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놔둔 것 같지 않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검찰에 들어가서 측근들이 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지금 전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돈 문제예요. 실제로 이거 돈이거든요. 돈이라면 예를 들면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든가 김유중 전 부속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가 돈을 받았다는 게 중앙 증거로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 돈 받았는데 어디다 썼어? 검찰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내가 사적으로 썼다는 부분에서 자기가 굉장히 엄청난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엄청난 시나리오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든 들어가든 어떻게 받았고 어디다 썼고 누굴 줬고를 진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거는 간단한 돈도 아니고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문제고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국가 권력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 속에서 나온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것을 측근히 했다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보면요, 지금 혐의들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자기가 개입한 건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죠. 예. MB 대신해서 예. 마치 전두환의 장세동처럼 그게 뭐 잘했던 건 아닙니다만 모든 걸 다 뒤집어쓴다는 표현은 아직은 법적 논쟁이 있어서 거의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라는 측근이 있을까요? MB 측근 중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는 것 같고 뭐 그거를 뭐 골목 을이다, 뭐 정치 깡패 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걸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뭔가 이게 측근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싸움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권력의 추악한 과정을 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받지 않았느냐,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당신이 그렇잖아, 지시했잖아, 당신 줬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요. 뭐 지금도 뭐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는 불행한 안타까운 장면이지만은. 이게 또 추악한 장면으로 또 권력 내부에 그런 분들이 들추지 않나 그런 생각 드네요. 그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정두환 전 의원이 2015년인가 그때 이제 왜 저축은행 돈 받았다는 혐의로 계속 대법원까지 갔다가 결국 무죄 출소하지 않습니까? 무죄로 나온 다음에 정두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한테 2번을 연락을 했답니다. 한 번 뵙고 싶다고. 근데 그쪽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만나줬답니다. 그러면 뭐 그 전에도 사이는 안 좋았고요. 김희중 전 그 제1부속실장 역시 본인이 뭐 모든 걸 다 뒤집어 쓴다고 합니다만 사실 마음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정권 바뀐 뒤에 본인이 좀 만나자고 하는데도 못 만나게 하고 뭐 상가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이 측근들 관리도 MB 입장에서는 물론 어제 나온 끝까지 자리를 지킨 측근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라는 게 이게 그 사람 관계고 결국은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돈도 많아야겠지만 권력도 있어야겠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당히 그 포용력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만 이 정치라는 것이 또 한 정치인이 성공하고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나오는 얘기는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실리적이다, 근데 실용주의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얘기가 적합할지 모르지만 달면 살키고 쓰면 뱉는다.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김희중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 저축은행 그 1억 5천인가 받은 거 자기 집에 그냥 갖다 놨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쓴 것도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좀 의아한 주장하죠. 측면이 있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희중 전 실장이 그랬으니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모든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사실 국정원 특활비요 몇 억씩 되는 돈을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장한테 얘기해서 받아서 야 줘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연히 대통령이란 부분들의 권력이 등에 없지 않은 그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좀 진짜 좀 그 큰 정치인이라고 하면 한번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역사 앞에 사과하겠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법리적으로 피의 사실을 따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은 구속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오늘부터 영장을 일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것부터 질문드리죠. 굉장히 높죠. 저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소환 전부터 이미 공소 사실과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좀 늦어진 측면이 있어요. 예. 그 시간 동안 아마 검찰은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것들을 분석했을 겁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조사, 사실관계 조사가 훨씬 전에 완료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사 기간이 조금 더 길었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길지 않게 진행된 것이 확인하는 차원. 모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어제 벌어졌고 그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우리가 언제쯤 이걸 정리하고 조사해서 법원으로 넘길 것까지 저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라고 봐서 영장 청구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한 일주일 걸렸는데 그거보다 빠를 수도 있고. 3, 4일 안에도 지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어제 검찰이 모든 증거를 들이밀지 않았고 예를 들면 A라고 물어봤을 때 B라는 답변이 예상이 됐을 때 B를 반박할 수 있는 검찰이 증거나 진술이 있으면 다시 A-를 물어보는 수순을 겪어야 되는데 개괄적으로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수순에 그친 것 같거든요. 그건 뭐냐면 검찰이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법원 가서 그 진술을 우리가 반박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당신의 입장을 확인해서 조서에 기재해주는 수순으로 그 조사를 마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2차 소환 얘기가 안 나오고 어제 14시간으로 조사가 마친 걸로 봐서는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읽지 않은 한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장을 읽지 않았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저희 카메라에 잡혔는데 읽지 않은 문장이 있는데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서재에서 기자 회견이라기보다는 입장문을 발표할 때 정치 보복이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가 정치란 얘기는 어제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장에는 또 있었어요. 네. 그걸 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검찰 청사 들어가면서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접적 해석으로 정치 보복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아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은 많지만 또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도 상당히 해석이 여러 갈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간접적인 해석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그 전날 김여재 정무수석이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이 돈과 관련된 문제, 이 정경유착과 관련된 문제니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땐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는 부분에 국민 여론이 얻지 못하니까 못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여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 또 아니면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현 정권의 정치보복으로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얘기하려고 아마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짧게 더 붙이실 네,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지지자들의 상황도 지켜봤을 것인데요. 정치 보복의 프레임이냐 아니면 이게 적폐청산이냐는 국민들한테 이미 평가가 나왔다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의 프레임은 써오긴 했지만 굳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라는 현장의 정무적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런 판단에 대한 존중은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변호인사와 이제 같이 차 안에 같이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가 어제 또 기사화가 됐어요. 김윤홍 여사한테 돈을 건넸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가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모르는 돈이다라고 했던 돈이
실은 우리 장모님 갖다 줬어요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에서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 이상주 사위죠.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8억, 14억을 전달받았는데 그중에 일부가 김윤 여사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진술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김윤영 여사도 검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윤옥 여사가 받았다는 것은 이 MB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조카, 아들, 사위 이제는 뭐 배우자까지 지금 피의자로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 정치권 반응 알아보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범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뭐 크게 논평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 예. 것 같고요. 홍준표 한국당 대표 정치보복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방선거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해석, 이런 비판 계속 유지가 될까요? 구속된 뒤에도? 지방선거에 뭐 여러 가지 만약에? 변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구속된 뒤에도요. 구속되고 재판이 열린 과정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 계속 그럴 수도.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적폐청사회라든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하던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죠. 이러한 과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득이라도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국민들 시각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행했다. 그건 당연히 지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지방선거에는 뭐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집권 여당에게 긍정적으로 자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부분들 국민적 설득력을 어떻게 얻을지는 좀 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현재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구속영장 청구 부분이 중요해요.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연 한국당에서 그런 식의 계속 프레임으로 갈 경우에는 예. 그것이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영장 예. 발부 여부를 예측을 조금 해볼까요? 일단 구속영장 발부 과정 앞으로 어떤 과정을 다시 한번 또 부르는 겁니까? 다시 2차 소환의 필요성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2차 소환 없이 지금까지 입장을 확인한 부분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영장 청구의 그 범죄 사실을 소명한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인데 뭐 빠르면 사실은 주말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음 주 초경쯤 그 영장 청구를 할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진술을 정리해서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다시 한번 또 소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소환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변호인의 어떤 변론 요지서부터 지금 의견서를 아마 지금 새벽에 들어간 변호사가 잠을 잠시 자고 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변호인들도 어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수준을 몰랐을 거거든요. 대강은 알아도 구체적으로 몰랐을 텐데 예. 어제 질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단서라고 하죠. 검사가 이 사람 조사를 했고 이런 진술을 하고 있구나. 이 물증에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여기까지 있구나를 알고 있구나. 어느 정도는 이제 가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변론 전략을 지금 짜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 법원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다툴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물론 판사는 그 영장 전담 판사야 당연히 이제 법리적인 검토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또 해석을 하자면요. 구속이 되면 전직 대통령 2명을 한꺼번에 그것도 1년 사이에 그냥 구속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불구속이 되면요. 이거야말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정치권도 이 부분 구속 여부를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다 그러면 저는 검찰의 일차적인 비난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까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하여튼 알게 모르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예. 취재도 했고 뭐 흘리기도 했을 테고.
특히 이제 평창 올림픽 전에 이제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한 달 이상이나 또 뒤에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황이라든가 증거라든가 특히 뭐 다스 실소유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사하지 못하고 증거를 못 내놨다. 그러면 사실상 검찰은 그 전에 누구죠? 그 120억 부분에서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있어서 상당히 국민적으로 좀 상당히 실망이 있었는데 검찰에 대한 비난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거세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른 얘기 나누니 요 얘기를 마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지금 얘기된 논의 과정 중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놓치신 거 있으면 좀 더 짚어주시죠. 영장 청구와 발부와 관련해서 사실 김백준 전 비서관의 재판을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공판기일에 참석해서 자백을 했습니다. 대부분 인정한다라고 했죠. 예. 이 대부분 인정한다는 법정의 진술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뇌물을 받고 같이 공범인 사람의 자백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법률적으로 범죄의 소명이 충분히 됐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주장만 해서는 이 지금 검찰의 어떤 칼날을 방어하기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검찰 조사를 무려 14시간 동안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알 겁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구나. 이게 구속될 사안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구나. 아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입장을 한 번 더 밝히면서 측근들의 지금은 모른다는 얘기로만 계속 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경 변화가 있을까요? 또 한 번 입장을 좀 밝히면서 국민들한테 정치적인 속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만약에 이걸 다 자기가 인정하게 되면 워낙 지금 혐의가 많고 그 형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거운 죄가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정치 재판이다, 정치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여튼 측근들이 얘기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유영하 한국외대 최빙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